강남 부동산 부자들은 어떻게 부동산을 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강남 사람들은 계속 강남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떨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갈 걸 아니까요. 어차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건 어떻게 팔거나 할 수 없잖아요. 거주하면서 가격을 보다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면 그때 매수를 합니다. 가령 10억 하던 집이 5억이 되고 전세가가 7억이던 게 4억으로 떨어지면 한 1억 넣고 집을 사는 거죠. 빚을 져서라도 삽니다. 살 때 혼자만 사나요? 아니요. 사촌에 팔촌까지 연락해서 지금 싸니까 사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채 가지고 시작했지만 두 채, 세 채, 다섯 채씩 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떤가요? 힘들죠? 반도체 시장은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다입니다. 반도체 물동량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너무 바닥을 쳐서 반도체 3사도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적자 그대로 안고 갈까요?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적자가 난다면 그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체로 그때 사면 절대 잃지 않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가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면 서로 모여서 물동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를 보면서 절대 장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나는 거 보면 그때가 바닥이니 삼성전자 열심히 사둬야 합니다. 그렇게 강남 아파트처럼 깔고 앉아서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바닥이 보이는 듯하고 물동량이 줄이는 게 보이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삼성전자라고 무조건 사지 마세요. 우량주라고 무조건 사지 마세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주식 고르는 거 고민하지 말고 삼성전자에 묻어둬 한다고 사지 마십시오. 그럼 묻지마 투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때는 이미 상승장이고 상승에 막바지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하고 고민이 필요 없다는 말이 들릴 때가 항상 태세의 전환점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한국의 우량주에 집중 투자를 해놓으면 10년이 지나서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과거의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에 비춰볼 때 정답은 아닙니다. 예컨대 7년 전인 2015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탑 10종목에 투자했다면 지금 이 주식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5년 탑 10종목 중에 단 5개 종목만 지금 탑 10의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반면에 당시 탑 10종목이었던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삼성생명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15년 전인 2007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탑 10종목 중에 현재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단 2개 종목뿐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와 신한금융지주 등 8개 종목은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경쟁과 변화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량주라 하더라도 새로운 경쟁자에 밀려 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도 목격했듯이 세상이 변하면서 인터넷이나 게임, 2차 전지 등과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주라고 무조건 사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2007년의 상황만 살펴봐도 삼성전자의 한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회사 주가는 왜 이럴까요? 2007년은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OCI로 대변되는 중공업과 태양광 산업의 주도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보유 종목의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왜 삼성전자같이 흘러간 기업에 투자하세요? 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2017년에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이해 그간의 부진을 극복했고 코로나 쇼크에서 회복된 2020년에는 이른바 10만 전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다시금 나락에 빠져 있지만요. 중요한 건 이런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태된 우량 기업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 그 자체는 찬성하지만 우량주라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IT는 물론 클라우드, AI,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등 4차 산업 전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까지 먹어 들어가고 있지요. 1차 산업혁명은 방직기와 방적기 혁명입니다. 동양은 목화가 보급되었기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으나 서양은 양털이 원료인 고가의 모직밖에 없어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양에서의 필요성이 더 컸기에 방적기, 방직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가 가장 많이 벌었을까요? 실은 방적기를 하는 업자들에게 독점적으로 양털을 공급한 농장주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 방직기, 방적기 제조사가 무차별적으로 많이 나오고 경쟁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입니다. 전기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종류의 기계가 개발되었고 기계는 사람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계, 수레, 인력거 등이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기계로 바뀌었습니다. 삽, 곡괭이 등이 포크레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차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기업인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이 돈을 벌었을까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지만 더 많이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기계의 연료, 에너지인 석유 관련 기업입니다. 록펠러, 중동, 그리고 오일앤가스 업체들이죠. 이들은 지금도 놀라운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PC, 인터넷 등 IT 혁명입니다. PC, 인터넷이 생기면서 정보의 접근 방식 자체가 변했고 원격으로 모든 정보를 얻고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인터넷 기업, 컴퓨터 기업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2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기계 생산의 다변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까요? 컴퓨터, 인터넷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소재 및 OS 개발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인텔, 메모리 등입니다. 완제품이 아닌 소재를 독점적으로 만들고 공급한 기업들이죠. 그럼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누가 돈을 벌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친환경 에너지, 드론, AR, VR, DT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규정되지도 실현되지도 않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벌까요? 지금까지의 공식대로라면 그간에서 재료, 연료, 소재 기업이 될 것입니다. 주요 플레이어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되겠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사람들은 클라우드 사업을 장악해 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메모리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방적기, 방직기 산업이 되기 위해 양털이 가장 필요했고 전기혁명 등 에너지혁명의 주역 석유, IT혁명의 바탕인 소재 기업과 같은 논리로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만 시기를 보자는 거죠. 바닥일 때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 기업이 적자를 낼 때이고 적자를 낼 때는 물동량을 조절해서 분명히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강남 부동산 부자들이 하듯이 쌀 때 열심히 사놓고 깔고 앉아있자고 하는 겁니다. 북웰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